저희가 사실은 오늘 또 로제의 신곡 발표에 따라서 엔터주가 움직이긴 있지만 저희가 다른 관점으로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비라든지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런 컨텐츠 쪽,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그러한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리스크가 없는 그러한 섹터군들을 주목을 하고 이제 좋아질 부분만 남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사실 계속되는 엔터주들의 상승에 반영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시점이고요. 앞으로의 또 흐름들도 계속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이사님께서 오늘 또 좋게 보시는 섹터군들 있으시다면 한번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화학주 쪽에 뭐 거의 뭐 비전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은 비전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뉴스 하나 정도는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중동 쪽에서 지금 석유화학 단지 투자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사우디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30에 꽤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당연히 돈이 무한정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재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가 수준을 이미 하회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부자라고 알고 있는 사우디가 그러게요.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마구 단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석유화학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국 내에 또 짓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취소되는 건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는 진행하고 자국 돈으로 자국 내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만 지금 다 드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올라온 부분과 중국의 수요가 떨어진 부분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갔다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당장은요. 네. 그다음에 2026년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중동 쪽에 신규 이 크래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싼 물량들이 나와서 우린 가격 경쟁도 안 되고 또 공급 과잉으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야 당장 해결될 일 아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중동 쪽의 물량 부담 이슈가 희석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올 이슈도 아니고 먼 미래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 부담 한 가지 정도는 희석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 2분기에 석유화학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던 게 뭐 누가 뭐래도 LG화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3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초 소재 부분이. 그런데 일단 LG엔솔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뭐 첨단 소재나 자회사 실적 부분은 그런 대로 버틸 것 같고요. 기초 소재도 3분기에 적자로 전환되냐 적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구조조정과 추가적인 비용 안정에 따른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LG화학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실적 발표하면서 더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만약에 기초 소재마저도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그러면 저는 목표 주가는 PB 1배 정도. 이 종목의 PB가 41만 원, 42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높게 뭐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PB 1배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정 시의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던 그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의아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사님 말씀해주신 악재 해소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요, 이사님? 우려를 더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적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소위 스프레드의 악화가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 순서 석유화학 종목군들은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프타 가격 대비 제품 가격들, 뭐 에틸렌 가격들, 그다음에 뭐 LDP, 뭐 HDP 이런 가격들이 전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이들 종목 악화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SBR 정도 합성 고무를 빼면 거의 나머지 거의 모든 상품들이 지금 스프레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종목은 그래서 뭐 PB 0.2배까지 빠진 종목도 있고 0.3배까지 빠진 종목도 있고 그나마 흑자나고 있고 2차 전지가 있는 LG화학은 0.8배, 0.7배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초화학이 돌면 이들 종목이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롯데케미칼 기준으로는 0.4배, LG화학 기준으로는 PB 1배 정도까지의 목표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의 부양책이 전혀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악재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네, 최소한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부양책 때문에 올랐던 것을 지금 대부분 토해내고 있으나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쪽 시황도 안정만 찾으면 저는 뭐 내년 정도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마진 회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 안 좋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뭐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뭐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또 악재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또 의문점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이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나프타이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은 아무래도 유가랑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뭐 별로 긍정적 재료는 아닌데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악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은 또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도 대선 전까지 미국으로 압박하는 게 핵심 포인트지 정말로 이런과 전반전을 하겠다. 미국과 이란을 싸우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유가의 반등폭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프타 가격의 상승이나 유가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결국은 제품 가격만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마진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유가의 상승이 아니고 과연 제품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수급 회복이 나타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또 일정 부분에 지금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너무 공급이 많아서 부동산 부양책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수급 조절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남은 관건은 지금 새로운 제조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포트폴리오가 중국 일변도로 가다가 지금 중국을 조금 줄이고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은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남아나 인도 쪽에 회복이 있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반전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원재료에 관한 상승보다는 수급에 좀 집중을 하면서 석유화학주들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 관한 수요 회복은 이사님께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지준율을 높인다고 지준율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게 크게 탄력을 주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석유화학 제품이 어디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여러 가지 최종재의 중간재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드는 뭐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전자제품의 그 소재, 그다음에 자동차의 소재가 됐던 게 결국은 이 중간재인데요. 이걸 중국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 시장의 침체와 함께 완제품 시장에서도 제품 대체율이 높아지면서 로컬 업체들 비중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중국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지정학이 바뀜에 따라서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는 예전보다 더 줄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쪽에서는 큰 기대를 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뭐 부양책도 쓰고 이구환신 정책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악재는 더 이상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석유화학주 저희가 계속되는 흐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